이번 시간은 우리가 참 인생을 성찰하고 제대로 깨우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한 번은 바범직한 책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 중에 김석희님의 옮긴 작품으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책 표지에 돼 있네요. 나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월든을 읽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희님은 간단하게 소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다양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소로는 이웃 하나 없는 외딴 숲속 월든 이라는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짓고서 2년 2개월 그리고 딱 이틀 투투투예요.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2년 2개월 그리고 이틀을 살았다. 월든에서 실험한 생활을 묘사하는 18편의 에세이를 쓰고 다듬은 뒤 1854년에 월든 또는 숲속의 생활 Walden or Life in the Woods 이렇게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소로는 월든의 소재 대부분을 자신의 일기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계속 일기를 빼뜨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엮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1839년 4월부터 1854년 4월까지 거의 반생에 걸친 관찰과 사색의 집대성이었다. 소로는 이 작품이 자연과 함께 산 그의 충실한 생활 기록이자 인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무엇이 궁극이고 무엇이 툴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고뇌하는 이 젊은 독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강조되어집니다. 소로에게 진실은 추상적인 사고, 탁상공론, 애매모호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생활, 삶 안에 있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단순 소박하며 자족적인 삶, 노동하되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창조주가 창조는 하되 창조물, 피조물에 가두어지지 않는 확장의식을 말하겠죠. 인간이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조차도 허영에 가려지고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져 버린 오늘날 소로의 삶과 사상은 독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라고 김석희님은 서두에 깔고 있습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책 서두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쓰던 무렵 나는 매사추세츠, 미국의 북동쪽이죠. 주 콩코드 마을의 월든 호숫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다. 내가 손수 지은 그 집은 반경 1마일 안에는 이웃 하나 없는 외딴 숲속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순전히 손노동만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2년 2개월을 살았고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잠시 지내고 있다. 독거 그 삶 이후에 회고하면서 썼던 글 같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유별난 관심을 가지고 캐묻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글을 써서 나의 사사로운 일을 독자들 앞에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나의 삶을 제대로 관조해 보고자 하는 자연 속 자연과 버타는 이 분리된 삶이 독립된 나홀로 삶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2년간의 집거에 들어갔다라는 그 뜻이겠죠. 그들의 관심을 무리하다고 비난할 사람도 있겠지만 웬 개인의 삶에 간섭이고 말이 많냐 이거죠. 내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상황을 고려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공감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한테 뭘 먹고 사느냐고 물었다. 외롭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수입의 어느 정도를 외부 자선 활동에 쓰는지, 얼마나 기부하며 살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 했으며 대가족을 거느린 어떤 이는 내가 불쌍한 아이를 몇 번이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이만큼 돌보는데 당신은 얼마나 돌봐요? 혼자 사니까 편하지요? 약간 시니컬한 물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게 될 텐데 나한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흔히 1인칭 나가 생략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것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다. 나는 I am. 나의 존재를 항상 각인시키면서 그래도 표현시켰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1인칭이라는 사실. 내가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뭐 어떤 것 같아.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식을 자랑하면서 나의 생각을 은근히 뒤로 숨기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로 거치장으로 스스로를 회피하죠. 아는 것이 많아도 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1인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말한다라는 것은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라는 그러한 말 표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아리까리 그 상태의 특별한 경우에만 어떠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냥 내 생각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같아. 그럼 맛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먹어본 내가 말하면서 나도 모르겠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큼 잘 아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만일 있다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렇죠? 주제가 나 자신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나는 지금 Now here I am 인식하면서 그 인식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지니라 이것이죠. 게다가 나는 모든 작가들에게 즉 글 쓰는 모든 이들에게 타인의 삶에 대해 주어들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앵무새처럼 앵무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꾸밈없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일단 내 입에서 내 손에 필체에서 나갔다면 내 생각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책을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 읽어주었으면 한다. 결핍을 느끼는 욕망을 솟구쳐 오르게 용이 승천할 수밖에 없는 포부가 있는 의식의 존재들이 꿈과 야망을 이 책을 통해서 비로 솟구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읽어주길 바랍니다. 그 밖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대목만 받아들이면 된다. 외투를 입을 때 그 솔기가 메어 터짐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그 옷을 입어낼 사람은 없지 않은가. 외투는 몸에 맞는 사람에게나 비로소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말이다. 외투에 비유했습니다. 자연에게서 배운다. 스스로 그러하련자. 스스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적 I am의 순적한 그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죠.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태생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콘코드는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30km쯤 떨어진 인구 2,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소로는 철이들 무렵부터 45세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났네요. 그때 타계할 때까지 두어 번 잠시 떠났던 것을 빼고는 거의 평생을 이곳에 콘코드 마을 이곳에서 머물며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했는지 생각을 해보죠.
사색의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콩코드 주변에는 도처의 언덕과 호수, 하천, 숲, 목초지가 즐비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등 자연 환경이 무척 풍요로웠다라는 것. 콩코드는 특별히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 그 성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셋째, 콩코드 마을은 물질주의에 대한 정신적, 문화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초월주의, 영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또는 성경을 문자 해석에서 가둬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면 형이상학적으로 끌어올려서 최대로 진리의 눈으로 영안을 깨워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초월주의 운동의 요람으로서 단순한 삶과 고상한 대화가 가능한 곳이었다라는 점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1821년 보스턴으로 집안이 이사한 후 4살 무렵 외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콩코드로 귀향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난생 처음 본 월든 호수가 이 소로 소년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와, 멋지다.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헨리가 6살 때인 1823년에 일가는 다시 콩코드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연필 제조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독서 그리고 음악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미모가 출중했으며 활동적이었다고 하네요. 콩코드 여성단체를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헤리티지였습니다. 1833년 16세에 장학금을 받고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머리도 출중했다라는 거죠. 학교와 집 콩코드는 겨우 20km. 1837년 졸업 후 고향 모교에 초등학교 교사로 들어갑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정면으로 맞싸웁니다. 대치합니다. 시스템에 저항하니까 퇴출됐겠죠. 3주 만에 학교에서 사퇴합니다. 이듬해 1838년도 집에 개인 사설학교를 조그마하게 설립합니다. 그 유명한 작은 아씨들의 그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콧도 여기서 배웠다고 하네요. 체벌 일체 없이 가급적 야외에서 수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배우게 된 지식들을 실생활에 결부하고 적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841년 공동 이 사설학교 경영자였던 형이 병으로 몸져 누우는 바람에 폐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도 자주 거명되는 이 랄프 알도 에머슨과 언제부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사귀게 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같은 지역의 이웃이었고 선생이자 친구로서 에머슨을 대했던 소로였습니다. 소로가 거처를 잡았던 그 오두막집도 그 땅 주인이 에머슨이었습니다. 에머슨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에머슨은 콩코드에서 1836년 초월주의 강령이라고 할 만한 자연이라는 그 두 글자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에 자연스러운 것에 원인이 그대로 결과를 비출 수밖에 없는 이 법칙 진리를 상징하는 그 자연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초월주의자 클럽을 발족시킵니다. 에머슨이 그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턱성, 언어, 예술, 학문 등이 진보하는 원동력은 스스로 그러함. 진리는 자가증폭 폭발함에 있다. 무한 상상의 힘이 현실을 바꾼다. 이 자연에 있다고 하여서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성을 시적인 문체로 웅변한 이 자연이라는 이 책은 수로의 인격과 사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초월주의, 영어로 transcendentalism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객관적 경험보다 시적, 형이상학적 이면에 꿰뚫는 그 능력, 직관적 인투이션, 직감, 통찰력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세뮤얼 컬리지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의 저작을 통해 독일 관념론의 어떤 일면을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44년 가을 랄프 waldo 에머슨은 월든 호수 주변 숲을 지키고자 숲을 보존시키고자 호수 북쪽 기슭의 일부 토지를 매입합니다. 에머슨 동의하에서 이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짓고서 임차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짜였을 것 같은데 184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바로 그날에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때 맨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떤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서 살기 위해서 그날 바로 망치로 꿍꽝꿍꽝 지었다라는 거예요. 2년 2개월 그리고 이틀에 걸친 월든 숲속의 독거 생활. 우린 독거하게 되면 독거노인을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보는 자연과 버타는 무라일체의 그 나의 온 우주적인 사상의 거처겠죠.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멕시코 전쟁을 추진하는 그 미국 정부에 그 당시 항거하면서 인두세, 사람 머리 2당 세금을 물리는 인두세를 6년간 납세 거부합니다. 그럼으로써 월든이라는 생활 중 투옥하게 되죠. 에머슨이 당장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헨리,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나? 뭐 하는 것인가? 에머슨, 랄프 waldo, 당신이야말로 왜 그 바깥에 그곳에 있는가? 왜 나와 함께 이 안에 있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장군 멍군입니다. 소로의 이모가 독단으로 인두세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헨리는 의도해서 투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옥 자체가 항명 시위의 일환이었죠. 그렇게 스스로 추록을 거부했지만 납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명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음, 즉 쫓겨나 버립니다. 이후 시민교양 강좌에서 정부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강연 활동을 합니다. 시민불복종 많이 들어보셨죠? 시민불복종, 이러한 제목의 소로의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원래 국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단순한 방편에 불과하며 개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개인의 자유를 좌우하거나 하물며 개인의 양심을 좌지우지할 권한은 전혀 없다. 국가와 개인 양심 사이에 상극이 생겼을 경우, 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시민은 납세 거부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국가의 부정에 저항할, 너 그러면 안 돼,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이렇게 국가의 부정에, 정부의 부정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도 영향을 받았죠. 월든에 독립운동이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또는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애독되었던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용기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용기와 타당한 이론적 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냥 수필이 아닌 것입니다. 1847년 9월 소로는 월든 호수를 떠나자마자 랄프 waldo 에머슨의 집으로 돌아갔다. 에머슨은 그 당시 장기 유럽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처리해 주세요라면서 부탁했던 에머슨의 말을 받잡고 소로는 거처를 에머슨의 집으로 잠시 두게 됩니다. 1854년 월든 또는 숲속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합니다. 월든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죽음과 재생의 신화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여름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을, 겨울, 그리고 마지막에 봄으로 클로징하는, 봄으로 끝나는 그 구성이 시간의 영속성과 자연의 불멸성, 내 인간 영혼의 영원 불멸성, 자연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영원함, 불멸함을 암시하는 이 여름, 겨울, 가을, 봄. 소르는 이 작품이 자연과 함께 산 그의 충실한 생활 기록인 동시에 인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무엇이 궁극이고 무엇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도구, 브릿지 툴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여서 고뇌하고 있는 젊은 독자들을 향해 쓴 것임을 되풀이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허위와 망상은 건전한 진리로 둔갑되어서 여겨지고 있는 인간 세상의 현실, 이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여겨지는 의, 식, 주 조차도 허영이라는 망상에 가려지고 본래의 목적에서는 멀리 떨어져 버렸다고 그는 일갈합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는 오로지 진실만을 갈망한다. 이 진실, 진리의 탐구서, 자연을 배경으로 퍼삼아서 한 철학서. 이마의 땀을 흘리면서도 혹사하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노동, 단순 소박하고 자족적인 생활, 생생한 자연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야말로 환상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단단한 펀더멘털, 바닥과 바위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도라는 그의 생각. 인간 실체를, 펀더멘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의식이고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느낌에 있고 느낌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어내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이 결국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크라이스트였다. 노동으로 생계를 세우면서도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높은 법칙에 봉사시키는 것, 어떠한 사실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정면에서 직시하는 것, 회피해서 도망치지 않는 것, 맞다이다이 까는 것,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 법칙을 탐구하고 이른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맑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청년 소로가 걸으려고 한 그 인생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로의 문체는 꾸밈없이 간결하면서도 힘찹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돌멩이가 중력으로 땅에 꽈당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이 문체는 아주 쉽게 작자한테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라고 명언을 했습니다. 화자, 작자, 저자가 하는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이 마땅할 것이라는 거죠. 사물의 핵심에 바짝 다가가는 데 어울리는 경구적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역설, 반어법, 과장, 생략, 논리적 비약, 엉뚱한 비유, 완곡한 표현 등등 복잡한 수사 기법들을 동원합니다. 자기 신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단편으로 많이 해설을 해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읽어보시면 제가 해설해드린 것하고 굉장한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고서 혼자 흐뭇하게 즐거워하는 듯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밉지 않습니다. 나 잘났어라고 좁아터진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 해악성을 어거지로 동원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것을 마치 성경 형이상학을 깨우치고 찾아가면서 진리의 동아줄을 하나하나씩 한꺼풀 잡아내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자기 수준에 근접한 자만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물론 성타처럼 이렇게 쉽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비유적 표현, 알놈들 알아먹어라 아니면 말고 라고 툭 던지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습성이죠. 쉽게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성타가 특이한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 인식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깨어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자동방으로 얻어지는 5자 대물붕어가 7자 8자 감성돔 참돔이 아니라는 거죠. 늙었다고 해서 성속이 자동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둠에서 밝힐 수 있는 영원한 나의 존재의 의식의 순간들, 지금은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태양은 내 안에 참 의식의 빛이라는 거죠. 원전으로 읽은 그리스 로마 고전, 동서양의 고전 등이 아마도 소로의 의식, 사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리라 추정해 봅니다. 셰익스피어풍의 신소리나 재담의 능력도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손꼽히는 유머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1930년도에서 40년도 3, 40년대에 이르러 미국 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월드는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방주의적 문학의 전형으로 보이면서도 그 실체는 세계적이고 또 인류적이며 universal, catholic, 온 우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웅비의 이러한 진리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 그리고 자연보호운동하는 부류들의 선구자로서도 높이 평가받는다고 하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와 개인 양심이라는 이 문제에도 차츰 절실한 느낌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소로의 비언어적 통찰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로의 문장은 파생적이고 우의적인 은유와 길고 복잡한 단락 등등을 자주 사용한 구식 산문이어서 클래식 문어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긴다라는 것은 마치 덤불숲에 길을 내는 일만큼이나 지난한 노릇일 것이니 오솔길이나마 생겼다면 다행이지 싶다. 작은 길이라도 샛길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었다라면 나는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라고 그 소감을 바라는 김석희님의 그 느낌이 10분 성타에게도 공감이 됩니다. 17년도에 책은 발행이 됐고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타가 읽은 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브리핑하면서 성타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본격적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서북쪽의 콘코드 마을 소로의 고향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발상지였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서 2년 2개월 이틀을 거주했다. 소로는 인간의 본질적 삶에 대해서 심플하고 미니멀한 라이프를 지향을 합니다. 풍요와 부에 대하여 그는 다르게 정의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타의 사상과 완벽하게 그대로 100%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일부는 성타와 다른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경 형이상하게 끝판으로 다 까발려진 그 진리의 100% 사상을 추구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공통분모로 진리로 깨어난 사람임은 맞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도 저는 사실 느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저는 더욱더 고양시킬 수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같이 공감하며 느낄 수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소로는 말했죠. 나는 이 책을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 읽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고요. 결핍을 느끼십니까? 현실이 고뇌이십니까? 바닥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겐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실이란 악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나의 존재를 환경, 통장 얼마짜리, 어떠한 직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온 우주의 무한 우주 콤파스 꼭지점의 중심, 아이엠입니다. 부질없는 근심과 쓸데없는 노동에 시달리느라 인생이 달콤한 열매를 따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겨를도 없다. 죽어라 이랬다고 성실했다고 생각하지만 참 성실일까? 한번 자문해보게 하네요. 성실하게 살 겨를조차도 없다. 삶의 의식이 여유를 갖고 인식할 수 있는 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을 위해서는 참 성실이 아닐지니 이 말이겠죠. 남들과 인간다운 관계를 유지할 여유도 없다. 그렇게 하려고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업무 태만이라고 해서 혼난다라는 거죠. 그는 기계가 아닌 다른 것이 될 그 시간이 없다. 그 다른 것이 참 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벌레 머신으로 내 인식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인데 고기가 되어갑니다. 노동은 진정한 성실의 대척점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성탄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노동은 고깃덩어리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성실하심, 상상력이 이미 그라고 느껴버리는 완벽한 자존자로서의 I am that. 그 역동적인 영적인 능력을 펼치는 인식의 삶이 참 노동일지니 이거죠. 즉 노동이라는 네거티브 느낌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상태가 더 이상 내가 노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각하게 될 때, 나는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자유자 진리는 자신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은 이를테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지식을 그렇게 자주 써먹어야만 한다면 과연 자신의 무지를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관합니다. 자신의 무지, 더 확장되어야 될 자신의 무한 캔버스의 여분을 언제 느껴볼 것인가. 계속 반복 루틴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무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무지를 염두에 두지 못한다면 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가장 나쁜 것은 자기가 자신이라는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를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일가라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니 결정한다기보다 암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만큼 self-fulfillment, 자기 충족적 purpose, 예언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나한테 suggest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좋은 것들을 탁상에, 밥상에 잘 올려야죠. 초유의 만찬으로 제대로 먹여내야 됩니다. 나를 피딩해야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암시, 자기 혼잣말,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솟구쳐 올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을 고양시키는 여러분의 영적 몰입기도 명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I am who I am.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 나를 정의시킬 수 있는 무한 선택권자, 인식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은 투영된다. 인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 도구는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무엇이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상상 속의 사실을 오성 속의 사실로 환원했을 때 인간은 마침내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불안과 염려는 현실 허상에 대해 오감, 이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반응당해버리기 때문이다. 현실에 두려움, 근심, 걱정은 없음이라고. 근데 의식의 전권으로 굳이 있다라고 인식해버리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느냐. 항상 제가 말하는 그것이죠. 인간 존재 실체인 의식이 주인임에도 스스로 현실 허상인 종에게 주가 끌려 내동댕이 쳐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영존자 인식이 창조의 현실의 결과물들을 지가 빚어놓고 빚어놓은 결과물에 빠져서 가둬지는 것이죠.
의식을 새롭게 무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직 없는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내지 못하는 믿음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내 인식의 표대, 욕망, 꼴림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내 욕망을 드러내는 내 욕망의 바람소리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나의 살랑거림을 내가 느껴내고 드러내는 그 들음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숫양의 기름, 아무리 숫양의 기름을 5만 톤을 불태워도 성경의 구약 성경의 표면적 해석에 의해서 그 수많은 불태우는 제사를 많이 지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겉핥기로 수백 번 통독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을 모르면 말짱도루묵이라는 여러 가지 심층적인 다층적인 의미를 가두고 머금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 Lord는 만유의 있음의 전부, 나라는 존재의 인식은 창조주이고 상상력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욕망 그 자체이다. 주에 의해서 종이 따라오는 것이다. 끌어당겨지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결과물이다. 그것을 끌어당기는 장본인 주체는 내 인식의 표대한테 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현실, 투영물인 이 허상이 창조주의 의식, 실체 그대로 끌려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나의 구심점을 잃지 말고 더욱더 솟구쳐 오르게끔 끌어올리자. 자신의 주, Lord, I am 됨을 잃지 말자. 팽이가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도는 궤도가 풀어져 버리고 와해돼 버리고 더 이상 돌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이죠. 그것이 바로 불안, 염려, 걱정이 물러간 진정한 평안일지니 그리고 자유일지니 구원의 선물일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치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 정도로 판단될 수 없다. 비싼 거라고 무조건 사치겠습니까?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 사람의 그 소비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에르메스 백도 사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음 그릇을 넘어서는 수준의 현실 상태에 반응당하며 결과물의 고깃덩어리에 주저앉아버린 의식이죠. 자신의 주체성을 무엇이 중요한디? 항상 인간은 결핍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상상력으로 살아야지 현실이 바뀌는데 계속 멍 때리고 반응하면 그 현실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스스로 얽매어버리는 나의 사탄적인 인식입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 경우에 이 그릇된 풍요 내가 이루는 3천억 원의 부에 매몰 깔려버려서 내 인식이 저당 잡히게 되면 나는 내가 3천억 원의 부자가 차라리 아니 됨이 나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가 폄하되고 정죄되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당연히 돈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부의 결과물, 돈, 재물에 내가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무한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릇된 풍요, 즉 풍요가 아닌 참 풍요가 아닌 그 풍요의 허울, 그것이 곧 사치가 아닐런지 성탄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의 옷을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성스럽게 해주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진지한 눈빛과 성실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겨냥한 표적만 맞힐 수밖에 없다. 내가 의도한 인식이 나는 이미 그렇다라고 잠재의식에 새겨버린 나의 이 결과적인 안착된 그 생각의 결과물만 현실에 투영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높이가 있는 표적을 겨냥하는 것이 낫다. 현실의 결과물이 당장 안 바뀌더라도 나는 이미 그라고 영적으로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크고 더 호화로운 상자를 빌려서 사느라 이 저택을 상자에 비유했어요. 그 대금을 치르기 위해 죽도록 몰기지론 이런 것들 통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여기서 연장을 담아내는 연장 도구, 연장 그릇, 뭐 망치, 뭐 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연장 그릇, 연장 상자의 도구 상자에 비유했어요. 즉 집이라는 시멘트 콘크리트 대저택 또는 뭐 조그만한 골방 안에 들어가 있는 고깃 덩어리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 조그만한 또는 얼마나 클지라도 그 대저택 안에 갇힌 시체, 죽어져 버린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비유입니다. 멋진 비유죠. 연장상자에 비유했어요. 이 말을 또 곡해해서 여러분들이 대저택을 꿈꾸는 것이 죄이다,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에서 탐욕으로 악의 다툼에 의해서 결과의 세계에서 랜덤 게임으로 이전 투구하고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과물에 가두어진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대저택에서 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유익하고 오히려 꿈을 이뤘다라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그것에 가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식이. 소로가 이렇게 빈하게 살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이라는 이름의 겉옷에 대해서 해마다 수많은 억만금의 세를 내고 있다. 어떤 물건을 손에 넣는데 드는 비용은 당장이든 나중이든 그 물건과 맛 교환해야 하는 어떠한 삶의 양이다.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서 이익만 얻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사치품에 둘러싸여 있지만 수많은 원시적 안락함, 즉 원시적으로, 즉 안빈낙도죠. 즉 인식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비천과 풍부에 모두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을, 진리의 자유성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즉 이것이 원시적으로 거지처럼 정말 그 거린처럼 산에 들어가 살아라는 그 뜻이 아니라 원시적 안락함, 원시적일 수 있지만 안락할 수 있다. 즉 근원적인 나의 인식을 깨어낼수록 오히려 현실에서의 내가 불편함이 사실적으로 있을지라도 자연과 버터면서 나는 진짜 나를 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수많은 원시적인 안락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라고 해서 일갈합니다. 뼈를 때려줘요. 진짜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아예 포커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투성이의 인간 사회요. 세속적 위대함을 쫓느라 천상의 온갖 안락, 내 존재의 인식의 무한 영광에 하나님됨의 안락, 진리의 그 자유함, 평강의 왕, 피스, 평안함이 허공으로 흩어지는구나. 집은 부동 자산이다. 우리가 집에 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두어져 있는,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지키는 강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이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비열한 자일 경우도 적지 않다. 진짜 내가 피해야 될 나쁜 이웃은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내 리액터 사탄의 마음이 액터 영으로 깨워지는 마음을 죽여버릴 수 있다. 그리스 신화의 그 비난의 신인 모모스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비난한다. 비난의 안경을 끼고 정조에 비난하다 보면 현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 분석해버리면 계속 반응자로서밖에 못 살아요. 참 지혜는 현실을 눈을 감고서 개쌍무시하고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버리는 참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계속 까대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에 현실에 반응하는 반응인식은 참인식, 상상의 인식을 죽여낸다는 거예요. 미네르바, 참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지은 집이 나쁜 이웃을 제대로 피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집은 그렇게 확고부동하다. 즉 내 의식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가둬짐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경계하는 이러한 멋진 표현이지 싶습니다. 문명은 우리 주택을 개량했지만 집은 더욱더 편안하고 멋지게 변모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개선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고대의 사람들이 현자가 더 많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 계층의 호화로운 생활은 다른 계층의 궁핍한 생활로 균형이 맞춰진다. 한쪽에 궁궐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비난자를 이제 구제해주는, 조선시대에도 그런 관청이 있었죠. 뭐 희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구빈원과 침묵하는 빈민들이 있을 뿐이다. 한쪽에 궁궐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구빈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 기관과 침묵하는 빈민이 있다. 나는 어느 쪽에 의식의 발을 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영하면서 밤을 보내지 않는다. 요즘 뭐 캠핑, 노지 캠핑 야영하면서 하죠. 하지만 캠핑 도구가 너무 최첨단이 되고 카라반이다 뭐다 사실상 집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 전기도 다 쓸 수 있고요. 스스로 내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연과 바로 맞대치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봄을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야영하면서 밤을 보내지 않는다. 벌써 그 당시에서도 그런 문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땅 위에 정착한 뒤에는 하늘을 잊어버렸다. 현실에 있는 결과물에 고착되는 순간 내 인식의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식의 능력을 까먹었다. 상상력을 까먹었다. 현실 결과물에 반응하는 고기가 되어버렸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1845년 3월 말에 소로는 도끼 한 자루를 빌린 뒤, 그나마 도끼 한 자루도 빌렸어요. 돈이 있는데, 살 돈이 있는데 빌렸는지 아니면 없어서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하게 도끼 한 자루를 그냥 빌렸어요. 아무래도 그 에머슨한테 빌리지 않았을까요? 도끼 한 자루를 빌린 뒤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간다. 분업을 통해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분업화되면서 계속 하던 일을 반복하게끔 만들죠. 전체를 모르게 만들고 부속품이 되게 합니다.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명분하에서 인간이 부속품이 되는 거죠. 저널리스트의 존재의 인간이 많이 사라지고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하면서 스페셜 안에 가두어지는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생각해주고 있을지 모른다. 나 대신 누군가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생각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까대면서 힐난하면서 해악적으로 쓴 거예요. 나 대신, 내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나를 생각 못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 대신 생각해 준다라는 명분으로 나를 뭘 지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곱씹지 않으면 이 문장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문장 참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생각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집에서 살아갈 사람이 직접 집 안팎을 만들게 하고 그 집의 치장들, 장식의 문제는 그 과정에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방식, 즉 내 인식의 우주, 거할 공간을 그렇게 스스로 단돌이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돈 주고 맡기지 말고 직접 통나무로 집지어 살으라. 꼭 이런 표면적인 뜻만은 아닌 것이죠. 인간의 발명품들은 진지한 일에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예쁘장한 이 신개발 발명품, 예쁘장한 장난감이기 십상이다. 자가 농장 운영, 간소하게 살면서 자기가 기른 농작물만 먹되 필요한 만큼만 기른다면, 또 수확한 농작물을 사치스러운 기호식품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땅만 경작할지라도, 아주 지극히 어쩌면 가난해 보임직한 조그마한 땅의 소작농으로 보일지라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다라고 소로는 얘기합니다. 직접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직접 주변에다가 직접 노동을 통해서 심어 자기의 자급자족을 한번 실천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다운 목적에서 멀어진 100개의 성문을 가진 그리스 그 테베 있죠. 테베의 신전보다 어느 정직한 농부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돌담,
조그마한 울타리와 가는 길, 이 돌담이 더 의미가 깊다라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 참다운 목적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이 100개의 성문을 가진 테베의 그리스 신전보다 어느 정직한 농부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돌담, 자그마한 돌담이, 자기가 일일이 돌 하나 쌓아서 만들어둔 이 돌담이,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내 인식의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만든 내 인식의 울타리가, 스스로 내가 깨어난 진리의 울타리가 더욱더 깊이가 깊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클로징되는, 하지만 실제로 2년 2개월 이틀 동안 살았던 소로의 그 스필적인 철학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해보고 나의 인생길은 어떠한가 한번 반추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리즈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쭉 한번 이어나가 보고자 해서 첫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동반자,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